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서는요.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웃는 모습이 너무 밝고 힘이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진심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도 인상 너무 좋으세요. 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 뵙고 원장님도 잘 웃으시고 좀 긍정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훈훈하게 오늘 또 시작하네요.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에 네. 우리 주변에 자녀들 보면은 네. 자녀들 키 키우고 싶다라는 성장, 누구나 자녀의 뭐 키 성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부모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큰데 균형 있게, 보기에 좋게, 맞아요. 건강해 보이게.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자녀들이 한 동작으로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수그려 있거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높잖아요. 네.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숨겨져 있는 자녀들의 문제점들을 네.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조기 예방, 그러면 진행됐으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방치했을 때 내 몸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네. 이거를 알고선 이곳에 있는 달라스 교민들이 자녀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지. 그쵸. 하고 싶어도 불편하고 아프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미리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 클리닉에 오는 그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청소년분들도 있으신가요? 많죠. 많아요? 예, 많죠. 저는 되게 지금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셨어요? 네. 왠지 그러셨군요. 청소년분들은 그렇게 카이로프랙틱이 필요한가? 조금 왠지 좀 나이가 들고 아니면 또 여성분들 저 같은 경우나 여성분들은 또 출산 이후에 또 찾아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고 나서 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구나. 개몽을 많이 또 해드려야겠네요. 네, 병원에 그런 질문 제가 준비한 것과는 좀 별개인데 카이로프랙틱을 언제부터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가능해요. 이유는 엄마 뱃속에서 딜리버리 할 때 자연분만이든 아니면 시색이든 그 나올 때 아이들이 빠른 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비틀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과거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트레이닝이 되셔서 오비진 닥터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태어나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유 수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트라든지 유모차 막 이런 것들에 아니면 잠 재울 때 불편하게 그 자체가 아이들의 너브 플로우를 블럭을 하면서 신경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문제를 주는 것을 제가 언젠가도 누누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못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다시 리뷰. 그래서 그렇구나. 청소년들 요즘 방학이라서 집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캠프 활동이라든지 많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때문에 아니면 레슨 때문에 또 방과 후 숙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학 시즌을 통해서 접근하는 가까운 곳에 어디라든지 가셔서 체크하셔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지 아는지 이 조기 예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내 아이들과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도요, 8169님이요, 방학 때 애들 성장 때문에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성장판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이 성장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퓨버티 사춘기가 2차 성징이 지나면서 보통 16세에서 18세 네. 정도가 되면 골 성장은 이제 대부분 멈출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에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5살, 26살, 20대 중반에도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 뼈에 있는 그로스 플레이트,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예요. 이게 열려 있다,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성장하고 식물 성장하는 거 보시면 돼요. 네. 나무나 식물이 성장하는데 비스듬하게 있으면 비틀려서 퇴행이 되거나 네.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때 어떻게 돼요? 깃대를 아니면 그런 어떤 컬럼을 옆에다 받쳐주시면서 나무를 묶어서 성장하게끔 네. 패시브하게 가잖아요. 우리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이 척추라는 것은 패시브로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한계가 있어요. 액티브가 중요합니다. 네. 능동적으로 그럼 뭐냐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인지하고 그 인지가 됐으면 일상생활에서 내 환경을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각각의 정적인 것과 동적인 상황에서 네. 내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게 하려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습관을 그렇게 바로 잡아주려면 부모님께서 먼저 아시고 음흠. 자녀분들에게는 그렇게 조금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더라 저렇카더라 카더라가 카더라 아니라 통신 아니고. 예, 네. 근거 중심에서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바르게 하고 무엇을 나쁘게 했는지 음. 그거를 통해서 수정, 번복과 코렉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네. 이 손에다가 내 세레벨럼에다가 새로운 뉴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되는데 저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환경을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reshold라고 그러잖아요. 임계치에 도달해야 돼요. 임계치 도달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무슨 내가 원하는 몸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고 아픈 거를 낫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에 우리 코크를 빼고 싶어요. 네. 그러면 1달러 25센트가 아니면 2달러가 아니면 1달러가 depending on the place.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그 코인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보니까 50센트를 집어넣었어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75센트 돼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내 원하는 임계치까지 도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거를 얼마만큼이 내가 있는지를 알고선 전문의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상의를 하고선 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혼자에서는 또 한계가 있어요. 네. 나중에도 잠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홍수가 돼 있으니까 인터넷의 정보를 많이 캐치를 해요. 이거랑 나랑 맞는 것 같은데 저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만 보고 나머지 건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홀리스틱이라서 전체를 봐야 돼요. 맞아요. 이 측만증도 지금 말씀이 잠깐 나눴지만 내 자녀가 이게 기능성인지 특발성인지 특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유전적인 거 이외에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은 벌써 한 80% 이상을 사실은 측만증에서 좌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기능성이라는 거는 고치기가 쉬워요. 기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녀가 아니면 어른이든 내가 하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이 좋은 건지 나쁜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통증을 주었지만 그 통증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져서 이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넘어가게 되면 내 몸은 거기에서 상처 난 곳은 우리 몸에서 유착 현상이 일어나요. 어드히전이라고 해서 굳게 돼 있어요. 그럼 주변의 것들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컴펜세이션 동작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 보면은 내 몸의 오장육부도 문제가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골격과 관절에 대해서 근골격 신경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네. 척추에 딱 뜨면 디스크,
척추하면 근육, 척추하면 협착증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많은 분들이 몰라요. 당신 요추 5번 디스크. 그럼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예를 들자면 네. 선생님 저 요추 5번 디스크라서 수술했어요. 그 왜 그렇게 됐나요? 원인이 뭔가요? 모르세요? 전혀 몰라요. 그건 닥터가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냥 수술해야 된다니까 네. 하시고 아프니까. 굉장히 패시브죠. 능동적으로. 네. 아이들이 척추 측만이 됐어요. 그럼 이게 스콜리오시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선들을 그어야 되겠죠. 예, 그 선들을 그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나을 수 있는지를 예상치를 가져가시는 네.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대부분 원인이 자세에 네. 잘못된 자세에 있다고 기능성인 경우에는 자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 병원에 최근에 어떤 학생이 오셨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세요. 네. 이 학생이. 근데 공부를 잘하지만 이제 게임을 하면은 한 4시간, 5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꼼짝 마라한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앉게 되면 그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내 몸은 무조건 수그리게 돼 있고 수그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 네. 이 상태에서 근육과 힘줄과 인대와 그다음에 신경의 변형들이 자꾸 와요. 제 생각으로는 그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요, 조금 자세가 비틀어져서 조금 통증이나 아픈 게 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왜 그러면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 네.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솟아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서브스탠스 P라든지 에피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과 떨어지게 됩니다. 힐러리어스죠. 내가 기쁘니까 네. 거기에서 신경 안 써.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좀 뻐근한가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씩 늦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원장님,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어떻게 이거를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척추의 그 측만증 여러 가지 증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저희 다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요, 세미안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그 건강으로 가는 길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이 청소년들 위해서 청소년들의 척추 건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또 방학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 들으시면 진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일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계속해서 그러면 원장님, 저희 척추 측만증 네. 이야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또 특별히 청소년들의 이런 척추 건강에 관한 문제 계속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통증을 방치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척추와 관련돼서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 요즘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디스크예요. 척추 디스크. 청소년들도 디스크가 네, 오군요. 그래서 와. 디스크는 추간판이 돌출되어서 요통 및 아니면 목에 있는 통증이나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또는 척추 협착증인데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협착증은 근데 네.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세에서 내 몸을 사용하시다 보면 주로 요추 5번에 나이가 10대지만 그 생리적인 나이는 거의 한 4, 50대 이상인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자꾸 구부정하게 돼 있어요. 더욱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능성과 그다음에 특발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내가 방치를 하게 되면 만성적인 통증과 2차적인 질환, 쉽게 얘기해서 척추가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니까 이게 마모가 돼요. 네. 압박골절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척추와 척추는 쉽게 얘기해서 신경 통로를 확보하면서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들, 몸에 있는 기능을 확보해주기 위한 통로를 제공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자꾸 마모가 되면 도로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블럭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흉추 5번에 아니면 흉추 4번에 문제가 생겼다. 네. 우리 날개축지 쪽이죠. 그럼 이쪽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주로 신경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자율신경이 네. 내 몸에서 위장과 더불어서 심혈관계통을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든지 아니면 소화장애를 벌이킬 수 있죠. 이게 너무 심해서 각도가 우리 측만증도 보통 10도에서 15도다라고 하면 휘어짐의 방식이 보통 이거 마일드라고 합니다. 아주 네. 경미한 거죠. 충분히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도에서 20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moderate, 중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20도에서 한 30도가 넘어간다. 이건 좀 심한 거죠. 네. 어떤 수술이나 외과적인 도움 없이 손으로 치료하는 이런 카이로프락터들에 의한 치료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가 몇 도 각도고 그다음에 얼마나 트위스트가 됐고 얼마나 몇 군데에서 트위스트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네. 이거에 따라서 이 환자의 치료 진료 시간과 기간은 굉장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35도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콜셋을 입으라고 하죠. 근데 콜셋도 비용이 제법 만만치 않아요. 그렇겠네요. 맞춰서 하는 거. 네.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아마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 본인의 효과가 몸에 없어요. 본인 몸에 맞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몇천 불 해요. 와. 네, 대신에 그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낫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40도 이상, 45도 이상 되면은 이제 뼈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뼈가 안 부딪혔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기능성에 대해서 이제 본이 데미지가 갔다. 이거는 수술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수술 좀 하고 나서도 2년 넘게 속안에 구조물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다시 네. 또 그만큼 또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요, 원장님,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음. 지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평소에 매일 보시니까 생활 습관을 좀 좋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하도록 집에서는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네. 이 학생과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해하실 것은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관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의 몸의 구조는 직립보행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갔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예요. 키다리 아저씨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척추는 보통 206가지의 뼈가 발가락에서부터 머리까지 레고 블록 쌓듯이 올라오는데 네. 그 척추와 여러 관절과 뼈 사이에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고 하는 그런 결합 조직들, 커넥티브 티슈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의 성질은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약해지면 늘어난다고요. 네. 강해지면 줄어드는 것처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뼈와 관절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장시간 운전이나 아니면 장시간 동안 내가 한 자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 몸의 결합 조직들은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틀어졌을 때 빨리 리턴 백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내 몸은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침대, 소파 이런 데에서 꾸부정하게 앉아서 보는 것들 이렇게 기대서 절대 안 되죠. 하물며 저희 딸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쿠션 뒤에 놔두고 이렇게 약간 그래서 뒤에. 기능성 척추 측만증의 제 환자들과 이런 결과들을 보면 네. 쉽게 해서 목이 앞으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 C 커브다, 뭐 S 커브다 이러잖아요. 네. 이 척추의 만곡이 얼마나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오는 중력의 영향을 이 척추의 만곡을 통해서 흡수 분산하는데 네. 내 몸의 곡선이 앱노멀하게 반대쪽이나 불특정한 지점으로 가 있다 그러면 그 압력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럼 내 몸은 어디로 가요? 사이드나
그 압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꾸 맞아요. 변형이 가게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장시간 하는 습관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어디? 머리는 어깨와 엉덩이 위에 있는 습관들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어깨, 엉덩이에 위에 있다고 할 때 사람 몸은 앞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발 달린 동물에서 위로 upright posture, 직립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과 손과 얼굴이 다 앞쪽을 향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손이 앞으로 지향하는 순간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렛대 원리처럼 쭉 끌고 오는 반복적인 습관이 필요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자꾸 주셔야 돼요. 너무 자꾸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쉬는 시간과 더불어서 뛰어노는 습관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뛰어노는 습관. 네. 뛰어논다라는 것은 내가 몸이 불편하면 뛰어놀 수가 없어요. 뛰어놀면서 내 몸이 자꾸 innate intelligence, 내 스스로가 자꾸 세워가는 네.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아주 큰 팩터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앉게 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앉게 됐을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당연히 다리를 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몸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네. 발 뒤꿈치가 이제부터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오는지 의자로 올라오는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네. 하물며 저희 병원 스태프들도 제가 계속 뭐라고 해. 자세에 그렇죠. 관해서. 이거를 뒤꿈치가 한번 나중에 지금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네. 발 뒤꿈치가 예를 들어서 바닥이 없고 위로 올라왔어요. 몸은 무조건 처지게 돼 있어요. 네. 저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그럼요. 발뒤꿈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두 다리가 발바닥에 닿으면서 그 다음에 발의 발가락 모양이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있는지 비대칭으로 있는지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균형이잖아요. 네. 균형과 움직임은 리듬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발목 위에 퍼펜디큘러하게 올라와 있는지 안으로 바깥으로 틀어졌는지 그 다음에 내 손과 팔꿈치가 내 몸통에서 벗어났는지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올바른 자세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한번 방문을 하시면 원장님께서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네.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 인지도가 높아야 돼요. 네.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선 코렉션이 들어가야 돼요. 네. 수정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돼? 아직 아닌 거예요. 네. 임계점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균형 잡힌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